젠더평등은 어떻게 빈곤을 감소시킬까요?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키워드로 잡은 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일단 목차부터 설명드릴게요. 국제개발협력에서 젠더평등이란 일단 요새 한국에서 되게 젠더평등 관련해서 말이 많잖아요. 미투 해시태그, 미투 운동도 많고 여러 가지 성차별에 관련된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이게 빈곤 퇴치와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빈곤국가에서 현재 젠더평등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젠더평등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빈곤과 젠더평등을 함께한 프로젝트 사례도 조금 알아본 다음에 ODA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젠더평등 마커 그리고 코이카 사업 몇 가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이제 그 키워드들인데요. 여기서 혹시 뭐 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키워드잖아요. 뭐 사회적, 경제적 여성의 역할, 임금,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만큼 저희 나라 상황도 심각한데 과연 빈곤국에서는 어떤지, 사회적 약자, 여성은 과연 사회적 약자인지,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성폭력, 미투 운동, 젠더평등. 젠더평등에서 젠더라고 하는 개념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이 젠더는 사실 젠더라고 하게 되면 성별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타고 태어난 신체적 성별 말고 사회적이고 사회가 어떤 그런 성별에 따라서 이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성적 특징에 따라서 너는 이런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하고 이래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을 젠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젠더 평등은 그런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권리들을 동등하게 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시면 이제 빈곤국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물도 더러운 물 마시고 집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전기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무슨 성평등이냐. 일단 이거는 이제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한 다음에 이뤄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젠더 평등이 보장되어야 빈곤이 탈출이 빨라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간단하게 전 세계 인구의 반입니다. 인구의 반이 그런 식으로 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인구의 반의 역량을 훨씬 더 개발시켰을 때 이 사람과 다른 나머지 반 집단이 동등한 위치에 있었을 때 빈곤의 탈출은 더욱더 빨라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SDG에 나와 있는 SDG 골 넘버 5가 젠더 이퀄리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첫 번째부터 17개까지 2030년까지 유엔에서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발전 목표인데요. 이 중에서 5번에 있고요. 이 젠더 불평등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있는 이제 개도 국가에 비해서 경제적인 수준이 많이 높지만 여전히 저희 나라의 젠더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60%, 50%, 10%, 1%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60%는 전 세계 노동의 6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50%는 이 중에서도 농업 분야에서 여성이 50%의 노동을 이제 분담하고 있고 그런데 10%는 전체 경제적 수익이 나는 부분의 10%만이 여성이 가지고 있다. 그 나머지 1%는 자산 이런 데 있어서는 여성은 1%의 접근권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수치만 봐도 얼마나 불평등이 심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0%의 전 세계 노동의 60%를 분담하고 있는데도 10%밖에 수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구조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적 사회 구조로 인한 차별적 문화, 성평등이나 뭐 여성 인권 관련 이슈를 듣거나 어디 기사를 찾아보시면 가부장제, 가부장적 폭력 이런 말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된 인류의 역사에서 몇천 년간 지속되어져 온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사회 구조가 악습처럼 작용을 해왔는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육, 보건, 농업, 기술 뭐 이렇게 제가 분야를 나눠놨는데요. 이렇게 분야 말고 전체적으로 다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교육
저희 나라에서는 뭐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가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제 개도 국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당연한 통념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는 남아와 여아의 취업률의 성별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의료 서비스나 의료보험, 특히 의료보험 부분에 있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혼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있으면 그 남성 파트너가 없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수익이 의료보험을 감당할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서도 더 밀려나고, 보건 분야에 있어서 여성들이 또 이제 성적인 차별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농업 및 노동 분야의 차별은 이 교육과 보건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교육을 말씀드리자면 여아가 어릴 때부터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전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노동 분야의 차별, 그다음 농업에서도 다 이제 뭐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농업이 주된 이제 산업일 텐데, 여기에서도 여성은 다 함께 농업을 함께 하지만 토지권은 갖고 있지 못하고, 토지권에 대한 이제 소유를 하지 못하고, 농기구나 비료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그런 차별도 발생하고 있고요. 기술 분야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보 격차가 심해서,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제가 노동 분야에서 얘기를 하자면 STEM이라고 Science, Technology, 그 다음에 Engineering, Mathematics 이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주류에 있고, 여성은 오히려 무슨 여자가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해 라는 인식도 있고, 그 부분에 이제 다가가기 어려운 사회적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분야에서는 성별 정보 격차가 심하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의 반이기 때문에 분명한 여성 인권의 향상,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젠더 평등을 이루는 것은 분명히 사회의 성숙과 성장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사실 경제적 발전하고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이게 범분야적 개념이라고 해서 보건 분야처럼 보건사업, 교육사업, 젠더사업 이렇게 젠더사업을 하나의 다른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사업에 있어서도 젠더평등을 고려해야 되고, 보건사업에서도 마찬가지, 농업 관련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사업에 걸쳐져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곤국가에서 젠더평등은 어느 정도일까, 그 현실을 한번 지금 알아볼게요. 이 그래프는 이쪽 축이 이제 젠더 이니퀄리티 인덱스, 그래서 젠더 불평등 지수를 나타낸 거고요. 저쪽 Y축은 젠더와 관련된 원조를 얼마나 받았느냐. 근데 이걸 보면은 약간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좀 더 쉽게 나타낸 그래프가 저쪽이 extreme poverty, 절대적 빈곤율, 그 다음에 이쪽은 똑같이 젠더 불평등 그 수치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국가들의 점들이 같이 우상향 곡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을 수 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따온 보고서에서의 말에 따르면 절대적 빈곤 때문에 젠더 불평등이 발생하는가, 아니면 젠더 불평등 때문에 절대적 빈곤이 더 심해지는가에 대한 거는 서로 상호적인 연관관계가 있지, 어떤 거에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구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가지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계속 X축에 있었던 젠더 불평등 지수를 전 세계 지도로 나타낸 건데요. 딱 색깔이 구분이 되시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잘 사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좀 더 0에 가깝고, 아프리카나 이쪽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빨간색에 가까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관련 수치들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빈곤의 여성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성일수록 같은 빈곤 상황에 있어도 여성은 훨씬 더 빈곤한 상황, 더 배제되어지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왜 여성은 빈곤에 남성보다 훨씬 더 취약할까에 대해서 아까 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노동시장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여성이 어떤 이유, 원인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 여성의 경제적 권리, 그다음 세 번째는 성차별적 관습 및 사회문화. 첫 번째부터 일단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타임 포버티, 시간 빈곤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은 이제 남성에 비해서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벌든, 그러니까 3중의 이제 부담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땔감이나 물이나 이런 것도 다 길러와야 되고, 그 다음 농장에 가서 다 같이 일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은 여성은 한꺼번에 해야 되고, 가사노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육아 분담, 독방 육아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빈곤국가에서는 이 개념이 얼마나 더 심각할지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 있어서 이제 남성들은 좀 더 공식적인 부분에서 정직원 뭐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여성은 훨씬 더 뒤쪽에서 노동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임금 격차도 심할 뿐더러 분야 자체에서도 여성은 나아갈 수 없는 분야가 많다. 두 번째, 미흡한 미흡한 여성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건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나 집, 농업, 기구, 가축 이런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수단에 대해서 모든 결정은 대부분의 결정은 남성들이 내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네. 예를 들어서 적도기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성에게 억압적인 법률을 가진 많은 국가들 중 하나인데, 이제 집을 사거나 토지를 사거나 아니면 이제 노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다음에 대출을 하거나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성은 남편의 사인이나 남편이 없다면 남자 친척의 허가가 없으면 이 행위를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차별적 관습 및 사회 문화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모든 것과 연관이 있겠죠. 그런 법률이 만들어진 것도 관습적으로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전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정폭력,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의 모든 일상생활과 경제적 어떤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편이 집안에서 가정폭력. 그 다음에 조혼 같은 경우에는 조혼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는 못 가겠죠. 학교도 못 가고 일찍 출산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아이를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여성은 본인의 삶을 살아갈 그런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훨씬 더 일찍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 역량을 강조해요. 그래서 빈곤국의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3살인데 제가 만약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럼 저는 당연히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 활동도 못했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사고 싶은 것도 못했을 수도 있고, 이것에 앞서서 저는 아마 지금 아기가 있고 집에서 물 길러오고 땔감 가져오고 그리고 농장 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돈은 많이 못 받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겠죠. 이제 관련된 통계나 그래프 자료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빈곤국가 여성들, 이거는 지금 보시면 파키스탄, 캄보디아, 사우스아프리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초록색이 남성이고요, 주황색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이나 육아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시장에서의 활동 같은 경우에 남성이 훨씬 더 여성보다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다른 나라들.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대가의 차이인데, 여기 이제 갈색 서류가방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임금을 받는 거고, 이 노란색은 그걸 받지 않는 무보수 노동, 가사노동 같은 걸 얘기하는데, 보시면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동남아시아에서 있는 남녀 월급 차이이고요. 그 다음에 가계 수입에 대한 여성의 통제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어떤 돈을 쓴다고 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여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집에 들어온 현금 수익에 대해서 여성은 46%밖에, 근데 남성은 75%밖에.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쪽 3분의 1 여성의 3분의 1이 이제 가정에서 가계 수익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라는 자료이고요. 이거는 여성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률. 이거는 이제 빈곤 지역에서 어떤 이제 법률에 관련된 건데요. 이 법률이 이 자산에 대해서 여성의 접근성을 이제 제한하는 법률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 그래서 이 파란색만이 이제 남성하고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 그렇지 않은 훨씬 더 심각한 게 28%, 20%, 52% 이렇게 비율을 보시면은 얼마나 사실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조차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의 여성 차별. 이게 첫 번째 거가 초등. 여기는 이제 밑에가 남자고요. 위에가 여자인데요. 그래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 다음에 고등교육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빨간 색깔 국가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 점들만 보셔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훨씬 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뒤쳐져 있다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남녀 문맹률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 기회의 비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 기회를 비교한 거고요. 이 빨간색만 보시면 이제 학교에 거의 가게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 이게 16%, 여성 같은 경우에 이만큼, 남성 같은 경우에 저만큼 훨씬 더 이제 격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Reducing Global Poverty Through Universal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유네스코가 이제 교육 관련도 하다 보니까 이제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통해서 훨씬 포괄적인 중등교육,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이 교육을 통해서 국제적인 글로벌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젠더 평등과 빈곤 퇴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젠더와 빈곤, 발전 이 세 가지 축이 이 젠더 평등과 빈곤 퇴치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젠더 평등을 이뤄서 빈곤을 해결하고 이 빈곤을 해결함으로써 또 젠더 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받침을 만들고 젠더와 발전, 이 젠더 평등을 이루므로써 경제적 발전이라던가 사회 인식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그것이 또다시 빈곤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축이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왜 여성의 역량 강화, woman empowerment라고 하는데요. 왜 이것이 그렇게 빈곤 퇴치에 있어서 또한 젠더 평등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일까? 첫 번째가 여성의 경제활동 비중, 두 번째가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경제활동 비중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인구의 반이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여성들이 생산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된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국가의 경제적 발전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노동에서 배제되어 있던 여성들 뿐만 아니라 이미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역량을 개발한다면 그 여성들의 생산성이 확 늘어나겠죠. 그럼 생산성이 증가했을 때도 당연히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통계 자료를 보면 되게 신기했는데 저도 여성과 남성이 특히 이제 걔도 빈곤 지역에서의 여성과 남성이 수익을 쓰는 경향성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자녀의 교육, 그 다음에 보건이나 의료 서비스 또는 공동체적인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쓰는 경향이 강하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강하더라라는 통계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해나간다고 하는 거는 사회의 발전, 가족의 발전, 자녀들의 앞으로의 기반, 그다음에 공동체의 발전까지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통계자료를 보면서 이것조차도 여성들이 성차별적 사회 구조로 인해서 여성들이 그런 경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오르긴 했는데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융 상품이나 경제적 권리. 그러니까 대출을 받거나 여성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빈곤 국가에서는 여성 사업가는 남성 사업가보다 재정적 지원을 낮게 받을 확률이 높고요. 이제 뭐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토지권과 농업 생산량, 이건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제 특히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성이 농업에서의 노동의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보건. 이거는 항상 교육, 모든 것의 기본은 처음 시작은 교육이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역량 개발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젠더 평등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아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은 역량 개발로 이어져서 다시 이 경제활동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생산 권리. 재생산 권리라고 하는 거는 여성이 이제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산을 할 때 내가 언제 임신을 하고 싶고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싶고 어떤 특정 형태의 가족을 가지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젠더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뭐
집안에서의 가정폭력 이런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교육을 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해나가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래에 장차 나아가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인식 개선을 통해서 미래에는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권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 세계 빈곤 국가에서 농업 생산의 78%를 여성이 감당하고 있고 특히나 아프리카에서는 농업의 70%를 여성이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성은 일은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 안에는 육아도 하고 물도 길러오고 모든 걸 여성이 다 해요. 그런데 농기구나 비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생산력을 높일 수 있고 여기에 이 기구나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 좋은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성은 아예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 드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는 이 토지권이 여성한테 오는 게 아니라 과부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남자 친척한테 가버린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정한 지위, 불안정한 삶을 이어나가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성한테 남성과 동일한 자원이나 자본을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전체 농업 생산량은 2.5%에서 4%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 전 세계 빈곤 인구의 이만큼이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국가에서는 토지권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제 그 나라별 자료를 보면 문서화된 토지 소유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보장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여성의 비율이 말라위에서는 17%, 탄자니아는 11%, 니제리아에서는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심지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없는데 농사로 얻은 그 노동의 임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남편과 함께 농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집에 가면 가계 수익에 대한 접근권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토지의 상속이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경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나온 캠페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란데사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여성들이 좀 더 나은 토지권을 위해서 이제 싸우고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란데사의 사업은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란데사에서 일단 란데사가 하는 일에 이게 과정인데요. 처음 조사를 합니다. 특정 나라에서 여성 토지권 상황이 어떤지, 관련된 법률이 어떤지 이런 문화 요소를 파악해서 현장 조사를 이룬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책 입안자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뭐 사회에 공동체에 이런 식의 정책을 제안사항을 이렇게 제안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과 대중, 여성과 남성, 이제 농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권은 보장되어져야 마땅하고 지금 이런 관습과 법률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걸 실행을 하고 마지막 실행을 하고 나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하고 개선사항을 계속해서 제안해 나가면서 사회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캠페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성 토지권이 강화된다면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이나 역량이나 좀 더 안전한 삶이라던가 좀 더 건강한 삶. 그래서 이게 이제 란데사의 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국가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이제 얼마나 많은 가구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상황이 개선되어서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정말 많죠. 그리고 이게 란데사의 활동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Fit the Future이라고 하는 이거는 USAID와 함께 합작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WEAI라고 읽어야 되나요? Women's Empowerment in Agriculture Index라고 하는 지수를 만들었어요. 농업에서의 여성의 역량 강화 지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 이제 농업 분야에서 이런 지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캠페인을 했을 때
또는 이제 이 상황 현장 조사를 할 때, 여기에 상황을 파악할 때 이런 지수가 있으면 이 사람들의 현황이 어떻구나,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해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성을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영역, 농업 생산에 대한 결정권, 그 다음에 생산적 자원, 아까 전에 말했던 농기구나 비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권,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지출 관리, 그 다음 공동체 리더십. 공동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 있어서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요. 뭐 어떤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발언권이 얼마나 강하게 갖고 있는지, 이 리더십을 여성은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시간 이용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이제 인디케이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를 파일럿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국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샘플을 2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우간다. 여기서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별로 이렇게 보시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그룹 멤버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뭐 발언권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간다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좀 더 정확히 분석하고, 이제 그냥 제네럴하게 바라보면 여성 토지권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자세한 지수를 통해서 현황을 측정해서 국가별로 다른 전략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캠페인 NGO는 솔라시스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앞에 토지권 얘기랑 다르게 여성이 사회적 기업을 이제 여성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이제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제조자가 있어요. 이 제조자는 되게 지속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렴한, 그러니까 빈곤국의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전등과 이제 가정용 레인지 이제 생산해내는 제조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빈곤국이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비자와의 접촉이 필요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물품을 팔아야 해요. 여기서 이제 솔라시스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 사업가를 할 여성들을 리크루팅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 됩니다라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받은 여성 사업가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성들이 이 청정 에너지 사업을 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고 공동체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 이제 전기가 큰 이제 발전소나 여기서부터 전기를 끌어오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등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전등이나 레인지 같은 것이 매우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동체의 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까지 결국 제조자에서 솔라시스터, 여성사업과 공동체까지 이것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시스터의 예시를 보면은 루안다 지역의 키갈리 슬럼가에서 시작을 해서 태양에너지를 사용한 램프를 판매하고 집을 밝혀주고 처음에 위험한 등유 램프를 대체했다라고 하는데, 이 등유 램프를 사용하게 되면 유독 가스나 이제 집이 불타서 집이 이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런 위험에서부터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좀 더 지속가능 환경도 보호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안전까지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나열해 놓은 인포그래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DA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ODA를 갑자기 이렇게 딱 ODA로 넘어온 이유는, ODA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이렇게 다른 국가에 지원을 하거나 뭐 이런 사업들을 얘기하는데, 앞에서 일어난 캠페인들하고 이 ODA하고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ODA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인프라나 뭐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캠페인은 이 ODA가 닿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ODA와 캠페인이나 뭐 NGO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 두 사업의 연관성을 더욱더 증진시켜 나간다면 오히려 이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ODA에 있어서도 젠더 평등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아까 이제 이 젠더 평등 마커가 있는데요. 이거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만든 개발원조위원회에 이제 젠더넷이라고 하는 국가들의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젠더 평등 마커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젠더 평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원조 활동을 기록하는 통계 도구인데요. 이제 이거는 사실 전체 원조 활동이 다 끝났을 때 이거를 평가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 정책을 수립할 때, 계획할 때
디자인할 때 있어서 이런 거를 고려했는가라고 이 사업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인데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대상, 그러니까 젠더 평등을 이제 정책 목표로 하지 않았다. 간접적으로 젠더 평등이 목적이었다. 마지막은 직접적인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많이 안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예시를 들고 왔어요. 비대상 사업의 사례로는 이제 ODA 사업 수혜자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걸로 목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성을 대상으로 목적을 하지 않은 그냥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는 장학금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접근성에 대한 성별 편견, 그러니까 이런 성별 편견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특별한 조치를 하거나 통제를 고려하지 않는 사업, 그러니까 농업에 있어서 이 농부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도 힘썼지만 사실 여성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들은 비대상 사업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 간접 목적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 소녀들이 학교에 출석하도록. 그리고 이런 거는 이걸 보면 사실 이게 직접 목적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직접 목적을 보면 확 비교가 되죠. 직접 목적 사례 같은 경우는 젠더 기반 폭력을 아예 예방하거나 그러니까 젠더 폭력이나 젠더 평등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ODA 사업들이 이제 직접 목적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기준을 보게 되면 그냥 비대상 사업이 이만큼 많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가 이제 직접 목적, 간접 목적 이렇게 비율이 확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마커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사실 결과와 영향에 대한 기준은 아니라서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훨씬 더 평가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ODA 사업의 수준이 어떤가,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 국가별로 이제 통계를 뽑아내기 때문에 이 국가는 여기에 있어서 좀 더 낮고 이 국가는 여기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부족하구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ODA가 젠더 평등을 고려한 ODA가 이만큼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ODA 비율, 그 다음에 영역들, 그러니까 이게 영역별로 보건이나 모자 보건, 뭐 교육, 농업, 기술 이런 분야별로 또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데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ODA가 이제 수혜국들의 경우에도 그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 이제 ODA를 받았느냐 또 이 마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국가들도 알 수 있고 시기별 경향과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이카는 이제 우리나라의 ODA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젠더 평등을 위한 ODA 예산 비중인데요. 참 낮죠. 다른 ODA DAC 국가들에 비해서 이만큼 낮습니다. 5% 미만이에요. 예산 자체도 20억 원 미만이고요. 그래서 ODA 사업에서 젠더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는 두 가지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주류화라는 것과 성인지적 관점. 성주류화라고 하는 것은 젠더 문제를 주류의 문제로, 비주류에 있던 이 여성들을, 이 관련된 문제들을 주류의 사업으로 이끌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인지적 관점, 그러니까 이제 젠더 평등을 고려하는 그 관점을 정책이나 법이나 제도나 모든 사업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이제 범분야적인 개념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지적 관점은 정책이 이 어떤 특정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게 젠더 평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관점인데, 이 관점으로 정책을 이제 만들어낸다면 성주류화를 이룰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전 세계 ODA 추세를 보면은 점차 늘어나다가 2016년에 조금 줄었네요. 그래도 예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일단 코이카의 무상 원조 예산 사용을 보면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 ODA 사업에서 젠더 평등이 과연 충분히 고려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찾아봤더니 ODA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양자 ODA 사업 예산의 0.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코이카에서 실시하는 이제 이제 뒤에서 사업을 먼저 소개를 할 건데, 코이카에서 이제 젠더 평등 전략 이런 거를 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제도적인 노력은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나가고, 그래서 성주류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웠는데, 자, 우리 이제
예산 사용 분야를 보시게 되면 이게 그 퍼센테이지입니다. 이 분야에서 이 분야에 일어난 사업들의 그 전체 젠더 평등을 고려한 그 사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사업이 가장 비율이 높냐를 봤을 때 이 비율의 차이가 너무 심하죠. 전체적으로 성주류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프랑스의 경우고요. 이건 캐나다예요. 확실히 아까 대한민국의 이 그래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코이카는 젠더 평등 증진 및 여성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설립했고 성인지 담당관과 젠더 전문가. 그러니까 젠더 전문가는 그 전문관으로서 한 명 있는 거고 성인지 담당관은 코이카의 각 부서별로 해서 이제 한 명씩 몇 명씩을 성인지 담당관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을 발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런 평가 기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했고 젠더 툴킷, 성인지 예산서, 그다음에 성별 분리 통계. 그 성별 분리 통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어떤 영향을 가졌는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평가할 때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자 남성에 대해서는 이만한 영향, 여성에 대해서는 이만한 영향 이렇게 성별로 분리해서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젠더 평등의 현황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젠더 평등 개발 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케이스를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직업 훈련 역량 강화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체는 1점을 받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여성 취업을 위해서 방정비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방정비 봉제 공과를 운영하고 컴퓨터 이거를 운영했는데. 특히 방정 및 봉제에 있어서는 이 해당 지역에 이 우즈베키스탄의 사흐리 사트지 지역이 목화 같은 농산품이 생산되는 아주 큰 농업 지역이어서 이 섬유 공장이 많다 보니까 방정이나 봉제에 있어서 기술 훈련을 받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좀 더 나은 곳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거죠. 그리고 컴퓨터 공과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이 이런 특정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배제가 되고 있는데 이 여성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아요. 인터넷을 쓰는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생산성 관련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법을 여성들이 훈련을 받으면 본인들이 노동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이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공과를 운영해서 여성들의 이런 역량 개발에도 도움을 주었다. 다음은 가나의 식수위생 개선 사업. 식수위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젠더 평등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사업들인데요. 그 이유가 전통적으로 물을 가지러 가는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빈곤 국가에 있어서는. 그래서 막 몇 킬로를 걸어서 물통을 이고 지고 갔다 오면 건강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냥 모두 여기다 쏟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저해하고 물수집으로 인해서 여자아이도 함께 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학교를 지각하거나 아예 취학을 못하게 되거나 학업 성취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의 아이가. 그래서 이 가나의 식수위생 개선 사업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이제 여성 권리 강화에 대한 또 교육을 했고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또 했고 그 다음에 교육 참가 주민 중에 이만큼이 여성이다. 그래서 식수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이 지역의 공동체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가나의 법률이 있어요. 정책이 40% 이상을 여성으로 두어라라고 하는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실행이 대부분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노력을 통해서 식수관리위원회 구성원을 40%를 여성으로 맞추자라고 하는 이 정책을 이제 실행을 한 거죠. 그 다음이 가나 다베냐 지역의 농촌 종합 개발 사업, 아까 말했던 토지권이나 이제 농업 분야에서 여성의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예시가 되었는데요. 수혜자가 대부분이 남성 농민일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이 농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처럼 이제 기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성별 분리 통계, 그 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교육할 때 이제 젠더 담당관이 제안을 해서 이제 여기 여성 개발 교육을 같이 해서 인식 개선을 함께 돕자라고 해서 이거를 실시를 해가지고 남녀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중요한 젠더적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영농 교육생의 30%는 반드시 여성 교육생으로 했고요. 그런데 잠시만요. 그런데 이 아까 설명드렸던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 저는 약간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례를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젠더 평등에 정말 크게 기여한 사업이. 사실 보면 젠더 평등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가. 사실 대부분 아까의 사업에서 보면 그냥 코타제잖아요.
사업위원회에서 30%를 여성으로 하겠다. 교육청에 몇 %는 여성으로 하겠다. 근데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그 이후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성만을 그 퍼센테이지만 딱 채웠을 때, 그리고 이 ODA 사업이 끝났을 때 과연 이 위원회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은 보장될 것인가? 일단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가도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가나 식수위생 사업이나 뭐 직업훈련 사업, 직업훈련 사업에서도 여성, 이제 배제되어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특정 대상을 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일단 보여줄 단발적 ODA 사업은 아닌가. 이게 이 나라의 아까 전에 람대사의 사업처럼 이제 법률을 바꾸거나 그런 정책 제안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도 지속이 가능한 사업인가, 아니면 그냥 이거 만들어 놓고 이 여성들은 여전히 그런 젠더 불평등의 삶에서 살지만 그게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사업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전문성에, 이거는 이제 코이카가 제도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 담당관, 젠더 담당관 이런 제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주류와 가이드라인도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은 평가 기준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런 처음에 할 때 여성의 뭐 통계를 사용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다 있는데, 제가 이제 관련 사업들의 결과 보고서를 찾아보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획서를 찾아봤을 때도 젠더 또는 여성 이런 부분을 검색을 하면 전체 그 페이퍼에 한 4-5개밖에 안 나요. 나와봤자 4줄, 3줄이 끝이고 성별 분리 통계도 사용한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몇백 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 장치는 많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잘 실행이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전문성의 부족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원의 대상, 이제 ODA 사업을 실시하는 이제 뭐 여성가족부 이런 모든 부서들과 코이카를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OECD 젠더 마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18.2%가 들어본 적이 없다. 14.6%는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 제대로 안다라고 말한 그 퍼센테이지가 20%가 안 될 정도로 낮아요. 20% 아마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젠더 마커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을 실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했던 사람들조차 이 젠더 마커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성주류화가 뭔지, 성인지적 관점이 뭔지.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 젠더 평등을 과연 했는지 이거에 대한 고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캐나다 ODA 그 이제 에이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 젠더별로 다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결과 보고서에도 이만큼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이나 젠더 툴킷에 대한 그 평가 기준에 대한 답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무상 원조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아까 전에 이 그래프 사진 보셨다시피 그냥 우리나라의 코이카의 ODA 사업은 특히 젠더 평등을 고려한 ODA 사업은 분야가 모자 보건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교육이나 예를 들어 농업이나 기술이나 뭐 노동 분야에 있어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주류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젠더 마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모자 보건 외에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성주류화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전문화된 인력 양성 및 젠더 평등 관련 교육의 실시. 아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 조사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젠더 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별 분리 통계와 영향 분석의 적용 대상. 이게 그냥 젠더 평등이 이게 우리의 목적에 있어서라고 해서 이 사업에서만 이 통계를 사용하고 영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성별 분리 통계를 사용해서 이 사업은 이게 젠더 평등을 위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이 빈곤이나 어떤 국가의 개발, 어떤 지역사회의 성장을 고려할 때 있어서 젠더 평등이 분명히 그 분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ODA 사업평가 단계에서 너무 추상적이지 않게 수치로 딱 뽑아낼 수 있는 구체적 젠더 평가 기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이거는 과연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다 갑자기 중간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저희 이번 4월 전체 모임의 주제가 질문이 그거잖아요. 젠더 평등은 어떻게 절대적 빈곤을 감소시킬까요? 근데 이 질문에서 저는 느꼈던 게 왜 질문이 이래야 하지? 젠더 불평등 자체가 절대적 빈곤이 아닌가.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 이제 없는 그런 부재의 상황인데 젠더 평등도
이 젠더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조차 여성에게 있어서는 그 빈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젠더 평등 자체가 오히려 절대적 빈곤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의 그 엑셀 파일에서 이 성평등이 목적이었다 또는 성평등을 이제 인지를 하고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 사업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코이카를 제외한 다 나머지 부서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한 사업이 4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 4가지조차도 UN 워먼의 기여금을 돈을 줬다. 그냥 어떤 우리나라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사업을 설계해서 이렇게 해서 젠더 평등에 기여해야 되겠다, 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갖고 있는 어떤 강점들, 뭐 예를 들어 뭐 IT,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젠더 평등하고 연관지어서 하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상당히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막 호주, 막 스웨덴, 독일 막 이런 데 사례를 찾아보면 제도적 장치가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과연 코이카가 이걸 하고 있을까 했는데, 코이카도 제도적 장치는 다 많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어스에이드라고 그 호주의 국제개발협력 사이트가 거긴데, 정부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프로젝트들마다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보고서가 또 있고 그런 걸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코이카에서는 코이카의 보고서에서 이게 우리의 성주류화 사업의 아주 모범 사례입니다 라고 제시한 그 모범 사례조차 검색을 하니까 결과 보고서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젠더 평등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 중에 여성분이 지금 대다수죠. 근데 이 지금 같이 자리에 앉아서 동등한 위치에 앉아서 우리가 같은 발표를 보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년 전에 같은 지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주 진보했다라고 하는 서양의 국가들에서도 여자는 참정권도 없었고 투표권도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들의 타고 태어난 성이, 신체적인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게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나 그런 모습들이 과연 정상적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젠더 평등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빈곤 국가에서도 가난하다고 해서 여성들의 차별을 이제 고려 대상에서 빼는 거는 절대 맞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빈곤과 젠더 평등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딱 인구의 절반이다, 이것만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젠더 평등이 중요한 이슈인지,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도 빈곤 국가의 개발과 그들의 삶의 질의 개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Better world, for a better world. 근데 그 better world에 있어서 여성에 관련한 이제 이슈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